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7단원 채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채권이 채권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7단원을 다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채권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하고 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선은 5월 초까지 온라인 강의가 연장이 되었고, 좀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는데, 최대한 빨리 우리가 교실에서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의실에서 할 때는 이렇게 최소한 표정이라도 보고, 막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으면 제가 쫄아가지고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든지 천천히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카메라 앞에서만 찍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수업을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요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저번 주 차에 우리가 새로 배우기 시작한 채권 배운 내용을 한번 총 복습을 해보고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범이도 잘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단원과 8단원을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7단원과 8단원을 배우는 이유는 회사에서 기업이 자기 자본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현금이라든가 어떤 자본만으로 회사를 경영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자본을 조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채권을 통해서 채권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자기 자본으로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우리 7단원에서는 두 번째, 채권을 통해서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회사를 경영을 해보지도 않았고 아니면 뭐 최소한 대출을 받아보지도 않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개념이 쉽지가 않은데, 우선 7단원에서 살펴보게 되는 채권의 기본 개념부터, 용어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쿠폰, 그다음에 만기, 액면가, 요 세 가지를 새롭게 접하게 되시는 중요 용어로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30년 동안 1000달러를 빌리려고 하고 쿠폰 이자율은 12%짜리로 빌리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쿠폰은 1000 곱하기 0.12 한 122, 매 번마다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준다고 하면 120만큼이 쿠폰이 되겠고, 만기는 30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총 빌리는 돈인 액면가는 1000달러.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채권을 이해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보면 잔스라는 회사가 있고 액면가가 1000이에요. 그리고 만기는 10년이라고 하고 쿠폰율은 80%, 1000분의 80%니까 쿠폰을 8%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선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1년차부터 9년차까지는 8%에 해당하는 쿠폰을 매 년마다 1년마다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1년차부터 9년차까지 쿠폰 80달러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 10년차의 마지막 80달러 쿠폰과 그 다음에 총 1000달러의 원금 빌렸던 것을 갚음으로써 이 채권의 현금 흐름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된 것이 채권의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우리가 6단원 끝에서 배운 대출의 세 가지 형태 중에 이자 우선 상환의 대출 형태, 요 대표적인 채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우리는 쭉 넘어가서 7.2 부분부터 살펴보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출을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뭐 투자를 해보셨거나 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요 용어부터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하라고 했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대여자라기도 하고 혹은 그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 투자를 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세 가지가 다 돈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같은 뜻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 차입자 요렇게가 돈을 빌리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부채증권은 부채인가 지분증권인가, 그러니까 부채인가 자기자본인가. 당연히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부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요 과목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뭐 영구채라던가 아니면 RCPS 같은 채권이 있어서 이거를 도대체 자기 자본으로 봐야 돼? 아니면 채권으로 봐야 돼? 현실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선 중요한 용어들을 또 몇 가지 배우셨는데요. 채권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기에 따라서 1년 이내인 단기, 그 다음에 2에서 한 10년 정도인 중기, 그 다음에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채권, 이렇게 만기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설정하냐, 누구로 제한하냐에 따라서 공모냐 사모냐로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모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하면 대표적으로 은행에 가서 투자 설명서 쭉 보고 계약서 작성하고 하면 돈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모는 뭐다? 국민연금, 아니면 무슨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아니면 뭐 삼성생명 이런 기관 투자자들, 아니면 정말로 돈 많은 개인들한테만 개별적으로 투자 설명서랑 계약서 보내서 우리한테 투자하지 않을래? 돈 빌려주지 않을래? 라고 하면 이게 사모로 발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채권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요런 많은 것들이 뭐 원금은 어떻게 할지, 아니면 뭐 담보로 잡을지, 안 잡을지 잡을지, 그다음에 조기상환 같은 거를 옵션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 이런 것들이 바로 발행 계약서에 모두 다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액면가를 보통은 $1,000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면 $1,000짜리 요 채권을 1,000장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채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더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담보를 잡기도 하는 거죠. 지급 보장하는 거, 이런 거 옵션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또 채권 안에도 선순위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후순위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선순위 채권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보다 더 돈 받을 권리에서 앞선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이든 선순위이든 이건 채권이니까 무조건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보다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더 훨씬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선순위 채권 투자자,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 투자자, 그리고 그 다음도 아니고 쭉 넘어가서 그 한참 뒤에 만약에 돈이 그러고도 남으면 주식으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상환이라는 옵션을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했죠. 지금 당장은 회사가 돈이 없어서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삼성전자라고 쳐보세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갤럭시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 그래서 막 재고가 지금 막 다 팔려나가. 그럼 현금이 막 들어와. 그러면 굳이 이 채권을 계속 쿠폰 줘가면서까지 유지를 해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빨리 다 갚아버리면 훨씬 더 속편하잖아요. 쉽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런 조기 상환 조건을 채권 발행할 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돈 빌릴 때 옵션으로 걸 수 있냐 아니냐라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고, 조기 상환 옵션을 회사 입장,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발동을 하게 되면 요거를 콜 조항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고 요 뒤에 나오죠. 채권에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야, 내가 돈 줬는데 이거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어. 너 돈 그냥 빨리 갚아. 원금 지금 당장 내놔. 10년 5년 만기 남았는데 그냥 그 전에 지금 가져와.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조기 상환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는 풋 옵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요런 여러 가지 보호 조항들 이런 게 있겠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애플에 돈을 빌려주려고 해. 그런데 이제 잡스가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이라 생각하면 잡스는 애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창업자이자 제품 개발의 최고 책임자이자 경영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에 이렇게 채권으로 돈을 빌려줄 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이 보호 조항의 하나로서 절대 내 채권 만기가 끝나기 전에는 애플을 또 최고 경영진에서 빼지 않는다, 해고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조항들을 옵션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요 7.3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는 채권을 발행을 할 때에는 등급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무디스라던가 S&P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채권 아니면 채권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등급을 매겨주는 신용평가사라고 하죠. 이런 회사들이 있겠고, 대표적으로는 채권은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두 그룹으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여기까지 만약에 앞에 있는 무디스 기준으로 하면 BAA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투자 등급 채권이고, 그 밑으로는 투기 등급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투기 등급 채권에는 또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크본드, 저등급 채권, 아니면 하이힐드 채권, 투기 등급 채권,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요 낮은 등급의 채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이런 신용평가사들한테 등급을 받은 후에야 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만약에 채권 투자하려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이런 신평사들이 등급 매겨준 거 보고 이 회사는 돈 빌려줘도 괜찮겠구나, 이 회사는 좀 피해야 되겠는데 이런 걸 보고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회사가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도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한 채권을 정부 채권, 국채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거를 지방 정부에서도 발행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로 예로 들면 뭐 서울특별시, 뭐 세종특별자치시, 뭐 요런 뭐 아니면 경기도 요런 곳에서 뭐 지하철을 새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상하수도 큰 사업 같은 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한다던가 할 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 이자 우선 상환 채권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 만기 전까지 계속 쿠폰을 갚다가 제일 마지막 시점에 마지막 쿠폰과 원금을 갚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채권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쿠폰을 안 주는 채권이야. 그러면 그런 채권은 제로 쿠폰 혹은 무이표 채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요 제로 쿠폰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단원 끝부분에서 배운 대출의 세 가지 형태 중에 순수 할인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을 보이는 거죠. 맨 처음에 돈을 빌려 그리고 중간에 아무것도 안 갚다가 마지막 만기가 되었을 때 이자를 쳐서 더 비싸게 내가 빌린 돈의 이자를 쳐서 갚는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쿠폰이 8%야. 그러면 액면가가 만약에 1000이라고 하면 계속 80, 80, 80, 80 이렇게 쿠폰을 갚는 거였다면 고정된 만큼 고정을 시켜서 쿠폰을 갚는 거였다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갚는 이런 쿠폰들이 변동된다. 그러면 그런 채권은 변동금리 채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뭐 그냥 막 변동하게 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 요거를 뒤에 나오는데 물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요런 거에 연동을 시켜 놓기도 하고 또 뒤에 또 나오죠. 그 구조화 채권이라고 해서 뭐 주가 지수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경제 지표 같은 거에 연동을 시켜 놓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조기 상환 요구하면 풋조항이라고 부른다 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네,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인플레이션 채권 대표적인 변동금리 채권의 예시가 인플레이션 채권, 연계 채권이 되겠습니다. 너무 영어로 해도 한국말로 해도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팁스 채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은 여러 가지 특징을 넣거나 빼거나 아니면 뭐 옵션을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전환 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조화 채권 뭐 요 정도만 이름을 아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많은 조건들을 넣냐 아니면 빼냐에 따라서 네 채권의 종류는 정말 많아질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대표적인 구조화 채권이 지금 작년 가을 여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판 DLF 그러니까 독일 주가지수 연계 채권이 고객들한테 불안전 판매를 한 거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채권도 주가지수 독일의 주가지수에 연계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다 구조화 채권이다. 뉴스에 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ELS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것들이 다 구조화 채권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7.4까지 공부를 했고 7.1로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칠판에 써가지고 채권의 가격 아니면 지금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칠판에 세 가지 케이스 경우를 제가 말씀드려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제가 잠깐 불 잠깐 켤게요. 자, 만약에 이런 채권이 있다고 하자. 액면가는 100이고, 쿠폰은 매년 액면가의 10%, 그러니까 $10를 주기로 했다 치자. 그리고 만기는 3년으로 돈을 빌린다 치자. 그러면 지금 채권의 가치를 구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뒤에 올 요런 현금들을 그냥 지금 시점, 0 시점으로 다 현재 가치로 땡겨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게 지금 채권의 가격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여기서 한 가지 있다. 뭐라고 제가 주의하라고 했었죠? 여기 나오는 쿠폰이라는 이자율과 그렇지 않고 시장에 있는 이자율은 서로 두 개가 다른 것이다. 이자율이라는 이름이 서로 같게 붙긴 했지만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장에서는 지금 내가 그냥 예를 들어보시면 우리은행에 가든 국민은행에 가든 신한은행에 가든 또 말하는 은행이 뭐가 있나요? 하나은행에 가든 대체로 내가 지금 100만 원 빌리려고 한다 그러면 나한테 요구되는 금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게 시장 금리예요. 그래서 이 쿠폰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를 했을 때 요 두 개가 같냐 아니면 어떤 거 두 개 중에 하나가 크냐에 따라서 크냐 작냐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10%야. 그런데 내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딱 쿠폰으로 주면서 돈 빌리려고 해. 그러면 요 채권의 가격은 뭐가 나오게 된다? 딱 액면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지 않고 쿠폰은 10%야. 근데 지금 시장 이자율이 8%야. 그러면 요거는 시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쿠폰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채권의 가격은 100보다 액면가보다 크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시장 이자율이 12%인데 쿠폰은 그거만큼은 못 주는 상태니까 액면가인 100보다 작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보다 작게 나오고 여기는 100보다 크게 나오고 여기는 100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요거를 액면 발행이 되었다라고 파밸류 채권이라고 말을 하고 여기는 지금 프리미엄 본드다, 채권이다. 그러니까 할증 발행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는 디스카운트 되었다. 그래서 할인 발행된 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요거를 제가 그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를 공학계산기 버전으로 바꾸신 다음에 요거를 직접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직접 계산을 해 보도록 계산기를 같이 지금 보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쿠폰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했고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가정 그 상황에서의 채권 가격을 지금 구해보려고 하는데 식을 세우면 아까 첫 번째인 경우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기로 하게 되냐면
1.1 플러스 10 나누기 1.1의 2승 왜 이렇게 다시 2승 플러스 110 나누기 1.1에 3승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딱 1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같은 쿠폰하고 시장 이자율이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 계산을 그냥 한번 쭉 해봤는데 액면가가 안 나왔어. 이 경우에는 100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라는 거를 다시 상황 뒤돌아가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 시장 이자율이 8%인 상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 경우에도 쿠폰은 첫 번째 쿠폰은 10이죠. 그래서 1.08로 1승으로 나누고 그러면 두 번째 쿠폰 10을 1.08에 2승으로 나누고 플러스 여기 마지막 110을 1.08에 3승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105.1541. 그래서 요거 제가 저번에도 105.1542 만약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넷째 자리로 반올림을 한다면 105.1542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상황, 쿠폰 이자율은 10%인데 시장 이자율은 12%인 상황.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보다 내가 그거에는 못 미쳐서 쿠폰을 주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해보면 쿠폰 10 나누기 1.12 플러스 10 나누기 1.12에 2승 플러스 마지막 110 나누기 1.12에 3승 이렇게 하게 되면 95.1963이 나왔죠. 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계산하면 95.1963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방식대로 공학 계산기에서도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95.1963이 맞게 나오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7.1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서는 10년이라고 했고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0번, 9번까지 쿠폰 주고 마지막 10번째 마지막 쿠폰과 원금 갚는 거죠. 근데 요거를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6단원에서 배운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공식을 굳이 요렇게 써가지고 계산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쿠폰과 시장 이자율이 8%로 동일하기 때문에 액면가인 1000이 나온 거고요. 요렇게 계산하지 않고 우리 계산기 지금 한 것처럼 한 개씩 다 쭉쭉 땡기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로 100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권의 지금 가격이나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 미래에 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다 땡겨. 그래서 그 시점, 0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의 합을 구하면 그게 채권의 가격, 가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칠판에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다 말씀드렸었고 쿠폰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를 해서 같냐 아니면 그 둘 중에 어떤 게 크냐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타밸류, 액면가 채권, 디스카운트 채권, 프리미엄 채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에는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을 구할 때는 분모에 시장 이자율이 들어가니까 이 시장 이자율이 막 바뀌면 결국 채권 값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이자율 위험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 위험이 더 커지고 중간에 오는 쿠폰이 낮을수록 이자율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쭉 넘어가서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 시장이 있는 것처럼 채권이 거래되는 가상의 채권 시장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익숙한 게 주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 거래되는 게 채권 거래되는 것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가상의 채권 시장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네, 그리고 또 채권 시장은 어떤 정형화된 아직 거래 시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냥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이곳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냥 서로 합의하고 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외 시장 거래다. 그러니까 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개인 간의 합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외 거래이다. 그래서 투명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주식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어떤 증권사 EGTS를 켜던 아니면 한국거래소나 아니면 그냥 네이버 증권을 들어가더라도 내가 그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거래량, 거래 가격, 아니면 물량 같은 것을 계속 1초 단위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채권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투명성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내가 채권에 투자하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만기나 쿠폰율이나 뭐 그런 어떤 정보들은 알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공개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공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죠. 앞에 나와 있는 매추리티는 만기가 2036년 2월 15일이라는 채권이구나. 요 만기를 갖는 채권이구나 라는 거고요. 이 채권은 쿠폰율이 4.5%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헷갈리지 마세요라고 두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비드랑 에스크가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요거는 은행 가셔서 창구에서 환전을 해보신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요게 헷갈릴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나와 있는 비드는 딜러가 구매하는 가격이니까 우리는 채권 딜러한테 가서 만약에 투자하려면 투자하고 채권을 사는 거니까 고객이 타는 가격이고요. 에스크 프라이스는 채권 투자자, 고객이 사는 가격이 에스크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비드 프라이스랑 에스크 프라이스가 서로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는 스프레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부르고 그 차액을 채권 딜러가 먹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채권 투자자는 높은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딜러의 매수 가격이 1280.781이니까 우리는 채권 투자자는 요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고 요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그쵸?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뭐 이거를 정부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수익률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을 7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7단원 내용을 복습을 함께 해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강의 자료나 교과서를 통해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조금 더 따라오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어렵거나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쉽게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7단원 공부한 내용 여기까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복습해봤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